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이 삼성의 석유화학, 방위산업부문 4개 계열사에 대한 빅딜을 단행했습니다.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 마감일이 이틀포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행이 1,060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 실태에 대한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새 주인 찾기 나선 펜텍이 존폐의 기로에 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박준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03% 상승한 1098.8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18% 오른 547.3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 탓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수정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엇갈린 경제 지표와 최근 이어진 상승세에 대한 부담감에 장 초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에 힘입어 소폭 오름세로 돌아서며 1980선 강보합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날 오후로 예정된 주식시장 발전 방안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형성된 탓에 큰 폭의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590억 원가량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기관 역시 약 7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640억 원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은행,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증권 등이 상승했고 기계, 운송장비, 전기가스, 철강금속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사흘 만에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고 신한지주와 삼성화재는 나란히 1%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도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편입을 마친 삼성 SDS는 8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며 4%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국전력과 포스코, 삼성생명, 현대모비스도 1% 내외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삼성 SDS를 비롯한 4개 종목이 MSCI 지수에 신규 편입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주가 향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삼성 SDS를 비롯한 4개 종목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즉 MSCI 지수의 신규 편입을 완료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호재는 끝났다며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추가 유인할 각 기업의 펀더멘탈 요소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 SDS, 다음카카오, CJ 대한통운 등은 MSCI 지수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은 이슈 해소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지수 편입 기대감에 6% 가까이 급등해 상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던 삼성 SDS는 이날 전날보다 4%가량 하락한 41만 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카카오, CJ 대한통운도 소폭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MSCI 지수는 세계 다수의 인덱스 펀드가 추종하는 운용 기준입니다. 이번 신규 편입에 따라 국내 종목은 기존 103개에서 106개로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큰손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할 때 MSCI 지수를 지표로 삼는 만큼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한 해외 지수 펀드의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날 삼성 SDS를 사들이는데 약 5천억 원을 쏟아부은 데 이어 이날도 약 1,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편입 종료로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 해당 종목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지수 편입을 앞두고 수급이 몰려 마감날까지 오르다가 편입이 종료된 직후에는 주가가 고평가된 만큼 일시적으로 하락한다며 앞으로는 수급적인 요인보다는 각 기업의 이슈나 펀더멘탈에 따라 주가 흐름이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성 KDB 대우증권 연구원은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 흐름이 변수라며 장바구니 목록에 올라간 만큼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이 삼성의 석유화학 방위산업 부분 4개 계열사에 대한 빅딜을 단행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석유화학 부문인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과 방산 부문인 삼성테크윈, 삼성텔레스를 한화그룹에 넘기는 초대형 양수도 계약입니다. 계약 규모는 시장 가격으로 1조 9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전체 빅딜 규모는 2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복수의 주요 계열사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매각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삼성은 화학 방산 부문을 처분함으로써 그룹 구조를 전자, 금융, 건설, 중공업, 서비스로 단순화하게 됐습니다. 이번 빅딜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경영권의 승계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그룹은 삼성의 석유화학 및 방위산업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자산 규모를 50조 원대로 늘리고 재계 서열도 9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산 규모 37조 원인 한화그룹은 자산 가치가 13조 원에 달하는 삼성 계열사 4개를 한꺼번에 인수함에 따라 자산 규모 39조 원의 한진그룹을 추월하게 됐습니다.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4번째 우리은행 민영화가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인수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 중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교보생명이 인수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대형 보험사인 안방보험이 움직인다는 설이 돌았지만 실제로 참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우리은행 매각 무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날짜가 남은 만큼 기다려보겠다며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을 종료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 우리은행 매각에 실패할 경우 현 정부의 매각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 여건이 1, 2년 새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인수전에 뛰어들 여력이 있는 업체가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이번 인수전이 실패하면 책임론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060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 실태에 대한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한은은 최근 개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계부채 통계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인 신용평가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일어난 개인 대출의 전수라고 할 수 있는 3천만 건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신용 등급을 매기면 금융회사들은 이를 대출 승인, 신용카드 이용 한도 설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3천만 건 이상의 가계대출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수조사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표본을 정교하게 뽑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자 특성별 부채 수준은 어떤지, 소득과 비교해 부채가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한은은 통계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1년에 한 번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재무 건정성을 진단해와 지난 국감에서 2만 가구 표본이 가계부채 문제를 진단하기엔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새 주인 찾기 나선 펜텍이 존폐의 기로에 몰렸습니다. 펜텍 매각 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한 곳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본 입찰 유찰로 20년을 이어온 벤처 신화 펜텍은 최악의 경우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한때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벤처 신화 펜텍의 매각 본입찰이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펜텍은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 주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펜텍 매각 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펜텍을 실제 인수할 투자자를 찾아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입찰이 아닌 1대1 협상으로 전환하고 직접 투자자를 만나 인수 가능 여부를 타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은 당초 공개 입찰 방식으로 펜텍 매각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내외 기업 2곳을 비롯해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 제조업체가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실제 최종 입찰에 이름을 올린 곳은 없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펜텍이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결과 법원은 당장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실제 인수에 관심 있는 투자자를 먼저 찾아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한은 다음 달 초중순으로 앞으로 3주면 펜텍의 운명이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지난 본입찰 과정에서 인수 의향서를 내지 않았지만 펜텍 인수에 대해 한 번이라도 논의한 기업을 후보군에 두고 1대1 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아직은 확실히 펜텍 인수에 관심을 나타내는 투자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펜텍 인수를 진지하게 고민할 투자자를 만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해 현재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한 번의 유찰로 인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실제 관심 있는 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펜텍은 앞으로 2-3주 안에 인수 의지가 있는 투자자를 찾아야 합니다. 사실상 기업 회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투자자를 찾지 못할 경우 벤처신화 펜텍은 청산 절차 돌입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한반도 경제포럼이 지난 25일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정찬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19회 한반도 경제포럼이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경제와 서울경제TV,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통일 준비를 위한 우리의 과제,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란 주제로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통일 준비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어떤 완벽한 해법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관심사는 이념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고 지적하고 상황이 변한 만큼 금강산 관광과 오이사 조치 해제 등의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 변화의 동력은 북한 엘리트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유호열 고려대 교수도 북한 변화는 북한 주민과 엘리트 계층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또 북한 엘리트들의 그런 의식 변화 또 선택의 결과로서 궁극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유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 대박론을 구현할 수 있는 신남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체제 비방 중단, 육자회담 재개 등을 북핵 문제와 병행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통일 문제 전문가들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다양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교수는 북핵 문제, 기존 합의 이행 문제, 체제 갈등 문제, 대북 정책의 일관성 문제 등 4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로는 민생의 통로인데 북한이 생각하는 오솔길은 정치 군사적인 작은 길인 것 같습니다. 남측의 작은 통로론과 북측의 오솔길론이 이익의 조화점을 찾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접촉 통로를 많이 만들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윤용관 서울대 교수는 통일 이후 통합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사안보 이외의 영역에서 남북 간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함께 북한 주민의 어떤 인간적인 삶을 개선하는 것이 대북 정책의 핵심 정신이 돼야 된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신뢰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 남북 간 기존 약속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한 남북한 상설 공동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상설기구는 우선적으로는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서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산림 녹화라든지, 저는 이후 여사의 방북도 남북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날 한반도 경제 포럼에 참석한 50여 명의 정관계 인사들은 통일 준비를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재벌 3세들의 한국 패션 키우기 의지가 뜨겁습니다. 특히 이서연 제일모직 사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한국 패션 사랑이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생활산업부 심희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이서연 사장과 정유경 부사장이 세계 패션을 움직이는 500인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고요? 네, 영국 패션 전문 온라인 매체 비즈니스 오브 패션은 지난 9월 세계 패션을 움직이는 500인을 뽑았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딸인 이서연 사장은 한국 대기업 패션 부문 수장으로 의류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로 소개했고요. 정 부사장은 한국 명품 백화점 그룹의 후계자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유명 수입 브랜드 사업을 이끄는 경영자로 주목받아 선정됐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한국 패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서연 사장이 기획한 SFDF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서연 사장은 제일모직 상무로 승진한 2005년에 SFDF라고 해서 삼성 패션 디자인 펀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이익과는 별도로 한국의 신진 패션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세계 무대에 나갈 수 있도록 키우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미국 뉴욕의 패션 스쿨 파슨스를 졸업한 이 사장은 국내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스타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글로벌 디자이너의 산실인 SFDF를 출범시켰습니다. 올해로 꼽아 SFDF가 출범한 지 10년째가 됐는데요. 어제 10회 수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디자이너 개한이와 박정우를 수상자로 뽑혔는데요. 개한이 디자이너는 서울을 비롯해 뉴욕과 도쿄 같은 패션 도시에서 개성있고 창의적인 의상으로 주목받는 신진 디자이너로 명성을 높이고 있고, 박정우 디자이너는 세계적인 편집 매장 입점에 두각을 드러내면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스타들에게 러브콜을 받으며 업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1년간 디자인 창작 활동을 위한 후원금 10만 달러와 제일모직의 네트워크와 인력을 활용한 국내외 홍보를 비롯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대기업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글로벌 모델을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딸인 정유경 부사장도 가능성 높은 신진 브랜드를 찾아 예비 스타 브랜드를 양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정유경 부사장도 매년 패션 브랜드 공개 오디션 행사인 S파트너스라는 것을 열고 10개 브랜드를 선정해 신세계 백화점에 입성시킵니다. S파트너스는 정 부사장이 백화점의 상품 차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타 브랜드를 육성해 새로운 동반 성장의 모델로 키우기 위해 기획한 스타 브랜드 등용문으로 통합니다. 이번에 나온 브랜드는 전태욱의 바이모, 김도영의 페너딘 인펄, 핸드메이드 아트 플라워 브랜드 프루라주, 생활 디자인 브랜드 카이저린 디자인 그룹 등입니다. 최종 선정된 10개 브랜드는 내년 초부터 본점, 강남점, 센텀시티점 등 신세계 주요 점포에서 팝업 스토어를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양주로 나오는 거죠. 이들 브랜드는 매출과 고객 반응 등을 통해 신세계 백화점에서 단독 매장을 열거나 백화점이 운영하는 편집 매장에 정식 입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브랜드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패션 컨설턴트, 대학 교수 등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영업 노하우를 전수해 자력으로 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 심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찰 데런 윌슨에 대한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으로 촉발된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의 소요 사태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입니다. 특히 수도 워싱턴 DC와 경제 중심지 뉴욕은 물론 서부 최북단 시애틀시에서부터 남부 최남단 마이애미시에 이르기까지 인권활동가를 중심으로 대배심의 결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동시다발로 열렸거나 열릴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눈을 피해 자맹을 거듭하던 윌슨 경관은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브라운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백인이었더라도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정당방위가 인종차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 닉슨 미주리 주지사는 극심한 소요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퍼거슨시에 주방위군 수백 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퍼거슨시에 주둔하는 주방위군은 2,2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럽 의회를 방문해 유럽의 노쇠화를 우려하며 유럽 재건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유럽이 세계의 주인공 자리에서 점점 더 밀려나고 있다며 이같이 연설했습니다. 교황은 노쇠화로 비옥함과 활기를 잃은 유럽을 할머니에 비유하며 유럽의 위대한 사상들이 매력을 잃고 있으며 관료주의적 기술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또 유럽으로 밀려나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이 단합해 대응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지중해가 난민들을 수장시키는 거대한 무덤이 되는 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EU가 공동 대응을 미루면 인권 악화와 노예 노동 및 사회적 긴장 확대 등 문제 해결은 어려워진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의 이런 발언은 지난 5월 선거로 유럽의회에 세력을 늘린 민족주의와 반EU, 반이민 정당들을 겨냥한 충고로 풀이됩니다. 교황은 유럽인권재판소를 거느린 유럽평의회 연설에서도 유럽이 격동하는 세상에서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역대 교황의 유럽의회 방문은 1988년 요한 바오르 2세의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4시간의 짧은 일정만 소화했습니다. 한일 외교소식통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스시마 미나미 경찰서는 스시마시 미쓰시마초 소재 사찰인 바이린지에서 불상을 훔친 혐의로 74살 김모 씨 등 한국인 남성 5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바이린지에서 높이 약 11cm의 구리불상인 탄생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탄생불은 석가모니의 탄생 모습을 형상화한 9세기 통일신라 시대 때 불상으로 일본 언론은 체포된 70살 김모 씨는 자신을 한국 사찰의 주지라고 밝혔고 5명 가운데 2명은 혐의를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린지 사찰 주지는 이 불상이 기증받은 것이라고 밝혔지만 스시마시 관계자는 유입 경위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시마에는 백제, 신라, 고려 등에서 만들어진 불상이 130여 점이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기증받은 것도 상당수 있고 외구가 약탈한 것도 있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일일이 가려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번 절도 사건이 한일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유로 지역이 지속적인 침체의 덫에 걸려 있는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OECD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유로 당국의 불충분한 부양 정책으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됐지만 디플레 위험은 커졌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영내 취약국을 포함해 유로 전역이 지속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면서 이런 유로 지역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OECD는 이와 관련해 유로 인플레가 내년에 0.6%, 2016년에도 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 목표치 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일본도 앞으로 2년 성장이 예상을 밑돌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침체 이전 단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일본이 올해 0.4%, 내년에는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앞서 전망치인 1.2%와 1.25%에서 모두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국내 총생산이 올해 2.2%, 내년에는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